누구나 60여 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 막을 꿈꾸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편으로는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이를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후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미래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한 번 가면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그래서 더 애틋하고 그리워질 그 길을 우리 모두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건 그저 그런 체력, 좁디 좁은 인간관계, 서먹서먹한 가족, 그리고 간당간당한 노후 자금뿐이신가요?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난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이죠. 말이 좋아 인생 이모작이지. 어디 의지할 곳 없는 막막함과 불안감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나이 들고 살만하게 사는 선배 시니어들의 노하우가 여기 있습니다.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요? 시니어 트렌드 전문가이자 은퇴 전문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우리보다 20에서 30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대량 은퇴를 10년 이상 일찍 시작한 일본의 실제 사례와 일본 베이비붐 은퇴자들의 현실을 추적하여 담아낸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노후 대책 비법서입니다. 은퇴 선배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관을 은퇴 후에 맞게 바꾸라입니다. 즉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관점을 바꿔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알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은퇴 선배들의 가슴 절절한 후회감과 그들이 맞이한 뒤바뀐 일상, 통념을 깨뜨리는 그들만의 대처법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크게 5가지 주제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의 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60대에는 꼭 해두어야 할 일 10가지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겪는 모든 문제나 상황을 생각해보고 막연했던 노후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해둘 걸,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현역 시절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을수록 늦은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55세에서 74세에 은퇴한 남녀 1000명에게 퇴직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지, 다시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먼저 건강 분야에서 후회 막급한 일은 뜻밖에도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거리였습니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은 반감됩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의치 등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큽니다.
은퇴자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은 치아를 방치하기 쉽지만 그 대가는 실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3위는 평소 많이 걸을 걸, 4위는 폭음 폭식하지 말 걸, 5위는 간식을 자제할 걸, 6위는 두피 관리 좀 해둘 걸, 7위는 담배를 끊을 걸, 8위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둘 걸, 9위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웃을 걸, 10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돈과 관련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역시 저축이었습니다. 좀 더 많이 저축해야 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연금만으로 꾸려가는 노후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매체 중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연금 외 3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활비에 1,000만 엔, 자녀 결혼 지원비와 주택 수리비 등에 2천만 엔이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매달 나가는 주택 대출 잔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후회는 그야말로 절절했습니다. 원치 않은 삶의 대출 잔금 부담은 가계에 치명적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후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자녀를 향한 재정 지원은 대학까지, 유학은 자력으로라는 식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은퇴 선배들은 당부했습니다. 돈과 생활 분야 후회 막급 탑10. 1, 2는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2위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걸, 3위는 가고 싶은 곳에 자주 여행할 걸, 4위는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줄여둘 걸, 5위는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6위는 다양한 분야의 일과 직업에 도전해 볼 걸, 7위는 개인연금에 가입해 둘 걸, 8위는 건강할 때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 둘 걸, 9위는 요리 등 집안일을 좀 더 배워둘 걸, 10위는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둘 것이었습니다. 여가 생활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질 걸, 여행을 많이 할 거리라는 후회를 꼽았는데요. 취미 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충분히 여가를 즐기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공부에 대한 미련도 의외로 많았고 평생 일에만 얽매여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많이 후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과 인간관계 분야 후회 막급 타별. 1, 2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둘 걸, 2위는 부모님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걸, 3위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둘 걸, 4위는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5위는 결혼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할 걸, 6위는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 교류해 둘 걸, 7위는 회사 외에 매일 찾아갈 만한 곳을 만들어 둘 걸, 8위는 부부간에 자주 대화할 걸, 9위는 일은 적당히 하고 좀 더 많이 놀 걸, 10위는 뜨거운 연애를 해볼 거리였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놀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후에 막급 리스트를 첫 번째 챕터로 정한 이유입니다. 은퇴 선배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 무엇을 노후 준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의 적을 제거하라.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잡지 기사에서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 6가지를 골라 소개했는데 대부분의 우리도 노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잠재 위험 요소를 노후를 위협하는 대적이라 이름 붙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6대 위험 요인. 첫째는 연금의 감소. 둘째는 주택 거래 불가능. 셋째는 의료비 증가. 넷째는 간병 비용 증가. 다섯째는 정년 연장 및 재취업 난항. 여섯째는 무직 자녀 케어입니다. 이 기사에는 각 위험 요인의 퇴치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연금, 국민연금 고갈이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이 제대로 나올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금을 더 걷어 현상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이 안아야 할 부담 증가보다는 연금액 수령의 감소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세대 간 차이가 아니라 세대 내 차이도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그 결과 자영업자의 연금 생활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사실상 절약하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이도저도 할 수 없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근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퇴직금으로 이를 메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자 같은 경우는 결국 개인연금이나 노후저축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팔리지 않는 집, 노후에 돈 없으면 집 팔아 마련하면 된다는 말은 일본에서 이미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요즘 노인대국 일본의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빈집입니다. 일본 전체 가구 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3%를 넘어섰습니다. 대략 78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것입니다. 물론 빈집이 도시보다 농촌에 몰려 있긴 하지만 도쿄 도심의 빈집 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도쿄의 일부 구청은 빈집 관리나 해체를 하는 기관에 지원금까지 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 부동산이 노후 자금으로 대접받던 시절이 끝났음을 방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의 경우 정답은 팔 수 있다면 당장 파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도쿄 도심의 알짜배기 땅이나 일부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특별 구역이 아니라면 속상하더라도 지금 파는 게 그나마 남는 장사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주택 가격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2%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전망도 긴 안목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증가하는 간병 비용, 일본의 고급 노인 요양시설인 유료 노인 홈과 같이 좀 괜찮은 민간 간병시설은 못해도 인월 20만 엔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은퇴 부자나 거액의 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적 요양시설도 월 10만엔 약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병원이나 시설 간병에서 재택 간병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택 간병은 보통 월 6만 5천엔, 약 65만 원 정도가 드는데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경우, 특히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재택 간병에 대개 수반되는 주간 간병 서비스 센터를 이용한 통근, 간병의 경우 자력으로 배변이 안 되면 요금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간병 비용이라는 강적을 퇴치하기 위한 최후의 존엄, 즉 자력 배변을 지킬 수 있는 신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일본은 2014년 4월부터 70에서 74세 고령자의 의료보험자가 부담 비율을 10%에서 20%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연간 의료비는 총 40조엔, 약 400조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들어가는데 특히 75세 이상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의료 재정이 어렵긴 해도 일반인에게 개인 부담률을 20% 이상 떠안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부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고액소득자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다며 의료 관련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텁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은 저축해두고 노후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드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일본의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유는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2013년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65세 정년을 의무화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연장보다 정년 후 재고용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시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재고용이라고 하지만 처우는 냉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개 보너스가 없고 연봉도 기존에 비해 40%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은 20%가량, 대기업의 경우 60%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대기업 직원일수록 박탈감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위도 촉탁사원과 같이 초라한 데다 심한 경우 책상 위치도 사무실 창가 구석진 곳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푸대접 받는 재고용 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보다 사내의 파벌과 인맥에 영향을 쏟아부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업무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고령 사원은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전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합니다. 무직 자녀의 등장. 우리의 상황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생계를 기대는 나이든 무직 자녀들이 노후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의 경우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 최근 젊은이들에게서 프리타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풀이와 독일어 아르바이트를 합성한 말로 고정 직장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더해 파견사원, 비정규직의 증가 현상 또한 무직 자녀 리스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 자산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나이든 무직 자녀들을 둔 은퇴 부모들의 노후 설계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직 자녀와의 동거를 위한 생존 비용은 주택이 있을 경우 대략 월 10만 원, 약 100만 원, 주택 임대를 내야 한다면 월 16만 원, 약 160만 원 체제를 갖춰 놓아야 합니다. 또 무직 자녀에게 청소와 요리법 등 자취 기술을 길러주고 절약 습관을 키워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직 자녀 세대를 서포트해주는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곳으로의 거주지 이전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교육비를 들여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불러닥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혼자 사는 힘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의 공포는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다는 상상만 해도 두렵고 우울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홀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잘만 대비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니혼게이자 이 신문이 은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나홀로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돈, 인간관계, 건강, 주거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돈, 수입원과 노후자금 확보가 열쇠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노후의 연금 수입 하나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퇴직 전부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가계부를 슬림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은퇴 후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65세까지 필요한 생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역산해 보세요.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산출 결과를 보며 고민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장기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50세 연금 수급 개시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앞으로 연금 지급 연령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나홀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놓거나 현재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또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즐기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 하는 것은 나 홀로 노후를 보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소하나 남이 보기에 조금 유치한 취미 생활이라 하더라도 나 홀로 노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데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 생활이라면 생활비 절약 효과까지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 생활은 나 홀로 노후를 훨씬 살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 먼 친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것은 성공적인 나 홀로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잘 사귀어두면 곤란할 때 혈육보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웃에게는 반드시 먼저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웃 주민과 인사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쾌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가 이웃들과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주민 활동에 얼굴을 불쑥 내미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 인맥 네트워크를 넓혀줄 것입니다. 건강, 장기 입원 환자 신세만은 피해야 합니다. 나 홀로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입니다. 가능한 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오래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기로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끊겨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장기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늘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지만 담배나 술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조깅이나 걷기, 헬스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나홀로 노후를 사는 임차 생활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지 확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공영주택이나 독거 노인의 거주를 돕는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주택, 고령자, 거주용 주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꼭 집을 소유해야 한다며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고를 때는 가족 아파트를 택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싱글 거주자들이 많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노후가 예상되는 사람일수록 가족 구성원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나홀로 노후에는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가족이 있는 이웃이 좀 더
다가가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주거지를 바꿔보세요. 집을 임차할 때 무리해서라도 지하철역 주변처럼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직장까지 통근할 필요가 없게 되면 임차료가 싼 교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퇴직 직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내 생활에 맞춰주고 계획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60대에 반드시 이것을 해둬야 후회하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60대. 인생 2막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60대는 기존에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고 생물학적인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10가지입니다. 아주 필수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그래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정표로 삼아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첫째, 20대에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기세요. 60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인생 이후를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번에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직후에는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의 친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50대까지는 동창 자리에서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 또 다른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낸 전우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그간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드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친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연령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을 떨쳐내세요.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60대가 벌써 썰물 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혹은 시간이나 체력 그리고 돈의 제약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곤 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된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변할지도 모릅니다. 넷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무덤까지 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대가 이혼을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떠올려 보세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배우자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제2의 인생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물의 됨됨이로 평가받습니다. 60대를 기점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가꾸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60대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금만이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정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까?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관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돈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일하며 살아온 30여 년이란 인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가, 기술, 전문 지식,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은퇴자들의 역량은 생각보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나만의 취미를 합니다.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남들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벌여보세요.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인생을 분명 두근거리게 해줄 것입니다. 이때 명심할 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피하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덟째, 젊은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젊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일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20, 30대 젊은이들의 감각을 배우고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은 젊은이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인들은 내 말이 항상 맞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며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부류입니다. 전 세계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예전이 좋았다는 등의 과거 지향적인 화제만 보고 서 있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를 잊지 마세요. 60대가 되면 자신의 부모가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떠올려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나의 부모가 60대일지라도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열째, 여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려보는 행복한 노후 이미지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머리가 둔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자극적인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을 흥미롭게 해줍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타지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여행을 같이 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 홀로 여행도 추천할 만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60대는 건강상으로나 자금상으로나 인생을 살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느긋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늙어가야 합니다.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끔은 인생의 계획을 거꾸로 짜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진 10만 시간 동안 막막해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유쾌하게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기심을 간직하면 하루하루 생기 있는 일상을 보내게 되고 더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지 마세요. 그때 용기를 내서 할 걸 그래서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그런 후회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마음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더 이상 주춤거리지 마세요. 후회는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면 보다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일반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도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느긋한 마음으로 음미하세요. 소욕을 버리고 단순해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내면의 성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늦지도 포기하지도 마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요즘 아들, 딸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법.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더니 오히려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인생도 바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실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와 존경받는 부모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내일부터 자녀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명절날 자녀들이 모였는데 부모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 조언을 해주면 요즘 세상 모르신다며 흘려듣는 모습, 용돈을 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가는 모습, 더 속상한 건 자녀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손주 봐달라는 전화, 돈 빌려달라는 전화, 집안을 도와달라는 전화. 그럴 때는 언제든 달려가는 부모인데 정작 부모가 외로울 때는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사를 간다, 직장을 옮긴다, 아이 학교를 바꾼다, 전부 결정하고 나서 통보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존중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변했어. 효도라는 게 사라진 세상이야. 우리 때랑은 달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요즘 세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건 자녀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가 만든 결과입니다. 너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잘해주는 게 잘못이라니, 희생하는 게 문제라니. 하지만 이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무시당합니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가볍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존경하게 될까요? 사랑받는 부모와 존경받는 부모,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될 겁니다. 자녀에게 당당하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단 하나만 바꿔도 내일부터 자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무시당했던 분, 하지만 단 한 가지를 깨닫고 나서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진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뭘 바꿔야 하는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았다면 아니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강태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태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딸이 사업한다고 할 때는 3천만 원을 선뜻 내줬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한 번에 10만 원씩 주어졌습니다. 은퇴 후 태수 씨의 하루는 손주 돌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누군가는 손주를 봐야 했습니다. 태수 씨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 4시쯤이면 다시 데리러 가서 저녁까지 돌봤습니다. 주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약속이 생기면 손주들을 맡았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틀을 온종일 보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아들에게서 주말에 손주를 봐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날은 친구들과 한 달 전부터 약속한 산행날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아들 목소리가 급해 보여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손주를 돌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손주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말에 애들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 주말에도 괜찮으시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문자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물어보는 건 없었습니다. 괜찮은지가 아니라 괜찮으시죠? 였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은퇴 후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절반을 주면 자신은 1,00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태수 씨가 여유가 없다고 하자 딸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연금도 나오시지 않냐고,
자신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했습니다. 태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연금으로 사니까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번에 빌려준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는 오랜만에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줬다고, 자식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으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태수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자녀들에게 다 해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걸까? 다음 날 태수 씨는 복지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지난 3년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와 존경받는 부모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존경은 받기 어렵습니다. 존경은 경계에서 나옵니다. 어르신도 어르신만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태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태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겠다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또 손주를 봐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버지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전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무슨 약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만의 일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든 손주를 봐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친구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녀에게 안 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태수 씨는 친구들과 산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자녀 걱정 없이, 손주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태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손주 돌보는 일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맡길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 맡기지 않았습니다. 딸도 변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 대신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태수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아들은 태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태수 씨는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되지. 그날 저녁 태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에 자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잘 했어.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태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존중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태수 씨와 자녀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존중으로,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태수 씨는 이제 진짜 부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나도 저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태수 씨가 깨달은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부모는 사랑받을 수는 있어도 존경받기는 어렵다는 것. 존경은 경계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태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가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우리 자신은 아껴 쓰면서도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주어진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언제나 모든 것을 들어주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언제나 희생하면 자녀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없는 자녀는 부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태수 씨의 아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언제나 손주를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도 자기 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한 번도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경계가 없는 관계는 의존 관계가 되기 쉽다고, 의존 관계에서는 존중이 사라집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 그 관계에서 주는 쪽은 점점 지치고 받는 쪽은 점점 당연하게 여깁니다. 태수 씨가 손주를 매일 봐주는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 없는 희생이었을까요? 사랑은 상대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희생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나와 내가 독립된 존재로 만날 때 일어난다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존재가 되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잃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한 명의 어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태수 씨가 친구들과 산에 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날 태수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바로 그 깨달음이 태수 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태수 씨가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자녀들도 아버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상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면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경계를 지키면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부모가 자신을 억누르고 자녀에게만 맞추면 그것은 진실한 관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입니다. 태수 씨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기꺼이 손주를 돌봤지만 속으로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돈을 줬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아니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 내 필요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진정한 존중이 자라납니다. 태수 씨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안 된다고 말했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순간 태수 씨는 떨렸습니다. 아들이 실망할까봐, 나쁜 아버지로 보일까봐.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이상 무조건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해야 할 한 명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힘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는 거부가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부모도 한 명의 사람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도 배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태수 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배웠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가 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다른 것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모든 것을 주며 무시당할 것인가, 아니면 경계를 세우고 존중받을 것인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망할까봐, 나쁜 부모로 보일까봐. 하지만 태수 씨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경계를 세웠을 때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변할 차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쯤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신의 일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시간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녀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일정을 정하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친구들과 만나는 날, 매주 화요일 오후는 병원 가는 날, 매주 토요일 오전은 취미 활동하는 날, 이렇게 자신의 일정을 먼저 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자녀가 부탁할 때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다고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자녀 일정에 맞춰 살았는데 갑자기 내 일정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요구에 즉시 답하지 마세요. 자녀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우리는 즉시 그래라고 대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줘야 하는지,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즉시 답하지 마세요. 내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하루나 이틀 뒤에 답하세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즉시 통장을 열지 마세요.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며칠 뒤에 답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부모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의 답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평생 그래라고만 해온 우리에게 안 된다는 말은 너무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은 거부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손주 봐달라는 부탁에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하기, 돈 빌려달라는 부탁에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 집안을 도와달라는 부탁에 오늘은 피곤하다고 말하기,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나쁜 부모가 된 것 같고 자녀를 실망시킨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부모의 행동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어른의 행동입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네 번째,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자녀와 관계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취미든 운동이든 봉사활동이든 공부든,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모임에 나가세요.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 교실에 다니세요.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만의 즐거움이 생기면 자녀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가 바빠서 연락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녀가 방문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며 존경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삶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우리는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일, 자녀의 고민, 자녀의 계획. 하지만 자녀도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에 관여하면 자녀는 숨이 막힙니다. 자녀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들어주세요. 하지만 자녀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캐묻지 마세요.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 도와주세요. 하지만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조언하지 마세요. 이 거리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가 걱정되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자신이 되는 시간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녀를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다 키웠으면 이제는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평생 자녀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에게 쏟을 때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도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세요. 짐을 옮겨야 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병원에 가야 하면 데려다 달라고 하세요. 외로우면 전화해 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미안할 겁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될 겁니다. 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도울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부모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야 관계가 균형을 이룹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늘 참았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아니면 서로 멀어집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녀도 부모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성장을 막는 일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어른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8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수 씨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자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부모가 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경계를 지키세요. 꾸준히 자신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자녀도 점차 변할 겁니다.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가 바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면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죄책감 없이 부모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부모가 조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웁니다.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를 넘어 존경받는 부모가 될 때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자신의 일정을 먼저 정하기, 자녀의 부탁에 즉시 답하지 않기, 안 된다고 말하기, 자신만의 즐거움 찾기.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헌신한 부모로서, 한 명의 어른으로서,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며, 그럴 때 자녀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이 몇 번인지 적어주세요. 1번부터 8번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이 글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존중받는 부모가 되어 갑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